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역사 왜곡 금지법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올바른 방향에서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은 사실은 지난 2013년경부터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폐지가 되어버렸는데,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걸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법안의 발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이 먼저 약간 말씀드리면, 이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형자 의원이 2020년 6월 1일 발의한 겁니다. 발의를 했는데,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때 찬성한 사람이 3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총 31명이 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이제 6월 16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회부가 됐고, 그리고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보름 동안이죠. 15일 동안에 입법 예고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보름 동안에 입법 예고에 대해서 그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5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1,531건의 의견 절대 다수가 바로 반대한다, 특히 강력 반대한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법안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1,531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이익단체와 관련된 그런 법안이 아닌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 수가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냐면, 이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그걸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다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위원장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건 뭐 수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본회의 넘어가면 뭐 과반수 뭐 쉽게 얻을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본회의 통과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검토 의견이 있는데, 그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그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을 검토하는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그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게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사실은 그 검토 보고 의견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고려를 할 테지만,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눈치를 보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그런 그 위헌성을 법안의 위헌성을 그 문제 삼아서 이 법률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또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그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이라는 것을 제가 그 제목을 썸네일 제목을 역사 왜곡을 강요하는 악법 역사 왜곡 금지법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 법안의 내용은 세 가지 사건입니다. 그 일제시대 전쟁 범죄에 관한 거,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 참사. 근데 사실은 5.18도 이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되고 있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식민지 시대의 전쟁 범죄에 관한 거, 그리고 5.18,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해석을, 지금 좌파들이 내리고 있는 해석입니다. 좌파들이 내리고 있는 해석 이외의 다른 해석을 모두 금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금지시키려고. 그걸 전부 뭐 역사 부정죄라는 제목을 신설하고, 또 기존의 명예훼손죄나 또는 모욕죄 이와 같은 걸 걸어가지고 전부 좌파들의 해석과 다른 모든 역사 해석을 바로 금지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법안에서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참, 이게 좀 조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을 제정할 때는 제1조에 목적 조항을 둡니다. 목적. 그래서 이 법안도 마찬가지로 제1조에 목적 조항을 두고 있는데, 목적 조항을 보면 이 법은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 민주화 운동 및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3조의 1조고요. 3조에 보면 뭐냐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왜곡 행위를 범죄를 규정해가지고 이걸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1항을 보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 민주화 운동 또는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재의 축소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그 역사 부인죄라고 이제 보통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그 국회 전문위원이, 이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역사 부인죄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여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현재의 축소 왜곡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그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방법, 이 방법이 뭐냐? 자, 신문, 그 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것을 이용해서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겠다. 2호는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이걸 하는 것도 맞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상영, 뭐 영화, 연극 다 안 된다는 거죠. 뭐 예술작품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튜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3호가 뭐냐면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또는 가두 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집회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런 거 전부 금지시키겠다. 그게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전부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은 전부 다 금지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을 통해서 그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게 이 법조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검토 의견서에 따라서 그냥 역사부정죄라고 제가 이름 붙이겠습니다. 역사부정죄는 이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범죄입니다. 새로운 범죄고 또 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역사부정죄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던 거죠. 근데 이걸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 3조 이 역사부정죄를 처벌함으로 인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마라. 바로 좌파의 해석과 반대되는 좌파들의 해석과 반대되는 의견은 제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제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다만 이제 이게 논란의 소지가 커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말하고 그 3조 2항에다가 뭘 넣고 있냐면 제1항의 행위가 오로지 학술적 연구, 예술활동,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가지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연구라든지 뭐 예술활동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일반적인 뭐 학술적 연구나 예술적 표현 같은 것은 제한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실제로 학술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의 자유, 우리 그 22조에 헌법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동지들 잘 아셔야 되는 건, 근데 학문의 자유는 저와 같은 뭐 학자, 교수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립니다. 학자만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술가만 예술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도 다 학술활동 할 수 있는 거죠. 예술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치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해가지고 마치 순수한 학술적 목적의 그 활동은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일단 뭐냐면, 그 3조 2항에 의해서, 만약 학술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건 피고인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범죄가 되는 건데,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 즉 피고인이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 피고인이 이게 학술활동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사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단 모든 역사 부인 행위를 전부 범죄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법안이 안고 있는 내용은, 첫째는 하여튼 역사부정죄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역사부정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근데 명예훼손은 사실은 이미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이게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왜 넣었냐? 왜 이 법에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뒀냐? 바로 그건 뭐냐면,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형량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일반 형법이나 또는 정보통신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법안을 이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하는 거죠, 가중처벌을.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반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있는 처벌 수준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가함으로써 이
이 세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가중처벌하는 거죠.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모욕죄도 그렇습니다. 모욕죄도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내에 있는 단체, 일본 내에서 뭐냐면 그때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단체, 그런 단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단체와 그런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고 교류하는 것, 이걸 또 범죄를 규정해놨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없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일본 내 단체와 교류하는 것, 교류해가지고 식민 침략을 정당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와 교류하는 것 자체를 범죄를 규정해가지고 처벌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외국 단체와 연계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외국 단체와 연계하는 걸 사실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본 내에 있는 단체라고 해서 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일본 내 단체에서도 아주 잘못된 식민 사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단체를 다 걸어가지고 하나 묶어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 단체와 교류한 것은 아주 범죄다, 이렇게 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마치 북한하고 배합하거나 통신하거나 이렇게 하는 교류하는 거, 이걸 좀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고 있죠. 마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단체를 일종의 반국가 단체인 북한과 거의 동일시해가지고 그 단체와 교류하는 걸 처벌하겠다. 바로 이런 정말 심각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우리 국내 우파가 일본 단체와 연계하는 것조차를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수준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내 단체가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런 건 아니죠. 나름대로 자기들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단체와 교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류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건 뭐냐, 이 법안이 하여튼 그래서 역사 부정죄를 신설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 이런 것을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일본 단체와 교류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 요 네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이제 3, 4, 5, 6 이 네 개 조항입니다. 3조, 4조, 5조, 6조 이 규정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비판할 수 있는지 좀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만히 보면 제3조 역사부정죄 조문을 읽어드리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아까 출판물, 방송, TV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 민주화운동 또는 4.16 세월호 참사 대행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 왜곡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 이걸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실들은 많이 규명된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연구가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간에 일제가 강점기에 여러 가지 전쟁 범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분명히 드러났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지금까지 충분히 규명이 되어 왔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제 강점기 전쟁 문제를 왜 넣었냐? 이건 바로 일제 강점기를 해석한 역사적 관점을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좌파들의 일제 강점기 해석은 바로 그거죠. 북한의 해석을 따르는 거죠. 북한의 해석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가 심지어 독립운동을 주도한 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이런 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또 임정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김일성이가 다 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해석을 침투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식의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에 해석, 이걸 그 좌파들이 이걸 수용하면서 이걸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딱 확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단체가 제기하는 그런 역사적 해석 또는 우파 단체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전쟁 범죄에 관한 건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호해 주려는 게 뭐냐면 정신대 위안부 문제 있죠, 그죠? 그런 걸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 위안부 그분들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건 하여튼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좌파의 해석대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다른 해석을 하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거죠. 역사 부정죄로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5.18 마찬가지죠. 5.18은 지금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발단부터 해가지고 주체,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의도한 목적,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북한군 개입설, 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해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딱 규정을 하고 그와 다른 해석을 모두 금지시키는 겁니다. 금지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의 그런 계급사관, 일종의 좌파의 계급사관을 그대로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 다른 해석을 일치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또 세월호 침몰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통사고죠.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생당하게 됐지만, 그런데 이것도 바로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일종의 실마리로 이 좌파들이 활용을 했죠. 촛불도 마찬가지로. 그 세월호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세월호가 침몰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월호도 좌파들의 보는 해석, 이 해석 그대로 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아주 배우는 밝히지 못했지만,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선장의 잘못이다. 그리고 항해사, 이게 조타 실수가 있었다. 그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사실 부작위한 살인죄로 이준석 선장은 형벌이 확정돼서 지금 교도소에 있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이준석 선장이 그런 식의 대피 명령, 그러니까 배가 침몰되고 있으니까 열고 밖으로 탈출하라는 방송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이거 정말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떤간에 좌파들은 하여튼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자체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그걸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릴 때 그때 탄핵 사유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이유로 근거를 들어가지고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게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을 내릴 때 그 부분을 뺐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협박에 의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로 편향적으로 판결을 했죠. 근데 그렇게 편향적으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도 세월호 사고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이걸 인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배치했습니다. 그 어떤 간에, 근데 좌파들은 어떤 간에 그걸 철저히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죠. 근데 그 악용한 논리를 이제 와서 덮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 법안에 살려놓은 겁니다. 살려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해석을 할 때, 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세월호 참사가 왜 들어가 있는지 그 맥락을 사실은 잃어버리고 맥락을 놓쳐버리고 그냥 다 해석하는 거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떻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마치 대단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세월호 그 침몰 사고를 이 법안에 넣은 것은 탄핵을 사후에 정당화한 거예요. 이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면 검토를 안 하죠. 그러면 뭐냐? 이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봐, 이 법안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들어가 있잖아. 바로 그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연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이걸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다른 해석, 세월호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전부 차단시키고 오로지 좌파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내린 해석, 판단, 이것만을 절대시하고 다른 모든 판단들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탄핵을 정당화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조금 좀 내용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일제강점기 전쟁 문제, 5.18 그리고 세월호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거, 이거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은 사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 흔히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근데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다고 가장 정확하게 있을 때 실제로 이 거울에 이 컵에 물이 반 차 있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굉장히 목이 마른 사람은 내가 좀 더 마시고 싶은데 반밖에 없네 이렇게 판단하죠. 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뭐 물을 별로 마시고 있지 않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은 뭐 반이나 남았다, 많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간단한 그 일상적인 그 사실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역사적인 사건일수록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그 사실을 볼 때는 그 기본적으로 사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역사를 보는 관점. 이 사관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예 그 좌파 역사학자들은 아예 그걸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좌파들은 당파성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사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당파성을 인정하면서도 좌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자기들의 사관 빼고는 전부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자기들의 사관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대립하거나 그것과 다른 사관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계급 사관에 따라서 철저히 역사를 해석하는 거고, 모든 다른 사관 또 다른 어떤 연구들을 전부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바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법적으로 제가 약간 말씀드리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 뭔지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만, 그러면 부인을 하거나 왜곡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파들이 내놓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좌파들이 자기들이 내놓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설명, 이것과
다르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했다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걸 범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이게 전체주의 논리의 대표적인 그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슈퍼마켓 앞에서 어떤 사람이 스승이고 있을 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스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슈퍼마켓 앞에서 스승이고 있을까? 그건 나중에 발견되는 사실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컨대 그 슈퍼마켓 앞에 스승이고 있던 사람이 자기 애인이 그 슈퍼마켓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이 사람이 그 슈퍼마켓에 강도를 하기 위해서 그 범행 현장을 물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슈퍼마켓 앞을 스승이고 있는 것은 다른 사실과 연계돼서 해석돼야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애인을 기다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범죄를 모의하기 위한 것인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했던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 새로운 사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좌파들이 제시하는 역사적 사실만 사실이고 그 이외의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없는데 그걸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게 성립하는 거죠. 즉 부인과 왜곡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을 우파적 관점에서 많은 역사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배제하고 좌파들이 딱 역사적 사실이라고 규정한 것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전제가 이미 틀렸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걸 하더라도 바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사관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거고 또 사실의 발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고정불변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걸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법적으로는 첫째 우리 헌법 그 19조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19조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 헌법학자들은 이 양심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9조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이건 바로 뭡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좌파들이 규정해 놓는 사실 규정 말고 다른 것은 아예 차단시켜 보는 거죠. 금지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좌파들이 제시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도 하지 말고. 바로 이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제가 학자로서 분노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 정신을 좌파들이 그렇게 이 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 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우파적 관점에서 또는 애국적 관점에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걸 막겠다는 거죠. 내 사상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내 사상.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세월호 그 침몰 사건에 대한 그 판결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까지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과 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롭게 또 내 관점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어야죠. 연구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형성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하지 말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관에 따라서만 생각하라. 다른 사관에 따른 그 생각이나 발언은 전부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 19조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것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21조가 있는데 21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겁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자회견, 집회 여기서 발언을 통해 가지고 뭐 역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거 이게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이건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죠. 즉 그걸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은 그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논란이 발생한 소지가 있다 하는 걸 검토 보고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좌파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파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편향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좌파 사관과 배치되는 그런 사관으로 생각도 하지 말고 표현도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22조가 뭐냐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학자나 예술가만이 누리는 그런 기본권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연구할 수 있고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고 이 반드시 뭐 학술지나 이런 데 발표하는 것만이 그 학술 활동이 아닙니다. 그냥 책을 내거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학문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물론 그 위법성 조각 사유 조항을 넣어가지고 학술적인 연구 활동 같은 것은 예컨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뭐 처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마치 이걸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 사관과 어긋나는 다른 그런 모든 역사적 그 연구, 그 학문적 연구를 말합니다. 학문적 연구 또는 예술적 표현 이것들을 전부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처벌 안 받으려면 이게 네가 이 학술적 활동이라는 거, 예술적 활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걸 네가 증명해야 그래야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일단 유죄로 걸어놓은 겁니다. 유죄로 딱 걸어놓고 네가 처벌을 안 받으려면 이걸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분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 우리가 정말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여기까지 손대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전체주의적인 논리를 바로 집어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체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뭐 전체주의 하면 히틀러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북한, 뭐 중국 이게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의 주체 사상을 뭐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유일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일 사상. 그 유일 사상이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논리입니다. 주체 사상 이외의 사상은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동이다 이겁니다. 주체 사상이 아닌 사상은 전부 반동이다. 그래서 철저히 탄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논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좌파들이 해석한 해석.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사관이라는 거죠. 유일사관이고, 그 유일사관에 의한 것 외에는 전부 역사 부정이고 역사 왜곡이니까 전부 처벌하겠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자, 이게 정말 이 법안이 안고 있는. 그래서 사상을 지배하고, 양심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발언, 의사표현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연구활동조차도 바로 금지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정말 이 무서운 법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학자들이 또 싸워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이슈마다 기자회견이나 집회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표현하죠. 이것도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집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집회에서 한 발언 전부 다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건 하여튼 자유민주주의와 전혀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그 발상에서 나온 법안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제목을 역사 왜곡을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한 건 뭐냐, 자기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좌파 사관에 따라서 자기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근데 그 좌파들이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서 왜곡하는 역사, 그것을 마치 객관적이고 명백한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키는 겁니다. 둔갑시켜놓고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의견들을 막는다는 것. 사실은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진짜 좌파들 우리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지만은 정말 심각하게 요구하는 게 부분 많죠. 우리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컨대 건국을 이 좌파는 인정하지 않죠. 임시정부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건국이 그 대한민국의 건국 아닙니까? 근데 건국이 8월 15일, 48년 8월 15일 건국이 아니다 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좌파들이죠. 얼마나 역사 왜곡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또 6.25 전쟁, 그건 김일성 공산 집단들이 이 남침을 한 게 명백하죠. 그런데 좌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도 건국도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 왜곡하고 있어요.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1년 바로 이제 우리 혁명을 하신 거죠. 5.16 혁명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5.16 혁명도 군사 쿠데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역사 왜곡입니다. 건국도 부정하고 6.25 남침도 부정하고 그 구국의 혁명도 부정하고. 그렇죠. 사실은 진짜 역사 왜곡 금지법을 만들려면 이런 역사적 부인을 하고 있는 좌파들이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건국을 부정하거나 6.25 남침을 부정하거나 군사혁명을 부정하거나 우리 혁명을 5.16 혁명을 부정하거나 이런 혁명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사실 역사 왜곡, 역사 부정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아예 넣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좌파들의 관점에서 딱 자기들이 이용 가치가 있는 사건들, 역사 사건들만 딱 골라가지고 딱 좌파들이 해석을 내려놓고 그 위의 모든 해석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원법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들의 해석을 강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집권을 해서 우리 당이 집권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역사 왜곡 금지법 또는 처벌법을 만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국을 부정하거나 유교 남침을 부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간에 이 법안은 바로 그와 같은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는 게 좌파들입니다. 근데 그럼 자기들은 왜곡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래서 그걸 강요합니다. 즉 좌파 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왜곡해놓고 그게 마치 올바른 역사인 것처럼 그걸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강요하는 악법이 되는 겁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역사를 왜곡해놓고 그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린 해석을 빼고는 어떤 해석도 허용되지 않아. 정말 이게 정말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 이건 뭐 있는 기존의 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형량을 높인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많기는 많지만 그건 기존의 법률을 통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구색 갖추기 넣어놓은 겁니다. 형량 높이고.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어떤 조항을 두고 있냐면 이 법안 제7조에 보면 이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범죄가 있죠. 그 4가지 범죄의 형을 받아가지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범죄를 범하면 그러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즉 이 규정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초범일 때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도 있고 뭐 벌금형을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재범을 하면 그때는 반드시 징역형을 부과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 악질적인 법이죠. 근데 뭐 다시 범죄를 범하더라도 아니 그 범죄의 그 중대성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징역을 부과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논리주의였어요. 그 형량에 그 죄질에 관계없이 재범을 하면 징역형에 처하라. 이건 바로 그 법관의 독립, 이 사법권의 독립 중에 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법관의 독립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법관이 볼 때는 뭐 벌금 5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법관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재범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반드시 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 조항이 있을 수 없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 벌금형으로 때려가지고, 자기들이, 좌파들이 분이 안 풀리면, 이제 징역, 형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분이 풀린다. 그런 논리입니다. 일종의 감정적 복수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딱 법조항에 넣어가지고, 법관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아예 벌금형을 아예 때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소 사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관 자체를 이제 긁고 넘어지는 겁니다. 넌 왜 법 규정에 징역형을 부과하라고 돼 있는데 왜 징역형 부과 안 하고 벌금형 부과했냐? 이거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 법관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공처법도 만다고 난리인데. 공처 만다고. 그렇죠. 법관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욕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하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 제8조에 어떤 조항이 들어있냐? 자,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했죠. 고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8조는 뭐라고 하냐? 자, 이 법안에 나타내는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는 별로 처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거죠. 또 모욕죄는 그러니까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데, 이 법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모욕죄의 경우에는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하여튼 피해자가 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냐? 이 법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피해자는 전혀 처벌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처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그 피해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욕죄나 그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거든요.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그때는 처벌할 수 있는 거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해두고 있는 겁니다. 개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 개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거든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5.18 관련 단체나 또는 그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나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명예라는 것도 개인의 명예고, 그 모욕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에게 가해지는 그 모욕인데, 근데 개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이 단체들에서 고발만 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정거래, 이른바 공정거래 그 3법 이야기 했죠. 그때도 기업들로 하여금 고소고발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죠. 이 법안이 만약에 이 법안, 역사왜곡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든 학자든 개인이든 함부로 이제 말 못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이 개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전체주의 그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인의 사단이 중요하지 않아. 피해자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관계없어. 우리가 응징하고 싶은 사람은 응징해.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음음을 팰 건지 그건 우리가 결정해. 피해자 당신은 관계없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법도 그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하여튼 이 역사부정죄라는 죄를 신설했다. 일본 내 단체와 교류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하여튼 이 범죄를 재범의 경우에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친고죄고 반의사 불벌죄인데 아예 그걸 바꿔가지고 그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의사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전부 깡그리 그냥 다 탄압하는 거예요. 탄압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이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마 헌법소원이나 위헌문제 그 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사법부들이 좌파에서 다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헌으로 판단 내려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법안을 저지시키고, 어떻게 이걸 무효화시킬지, 우리가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내정당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늘 강의한 내용을 주위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내 정신을,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는 이유는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깡그리 부정하는 겁니다. 깡그리. 그래서 저 같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특히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뭐 사실 물론 정경호 같은 교수단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이런 학법을 용인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지는 거죠. 전체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심각성을 철저히 우리가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도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입법 활동을 또 국회에 할 텐데, 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법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강의를 할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법안 중에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제가 찾아서 다음 주에는 그 법안에 대한 강의를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하여튼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법학적인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강의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원고를 초반부에 올렸죠. 그런데 제가 원고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원고를 쓴 자하고 강의하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또 원고를 또 올려놓으면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원고의 완성도를 높여서 올린다고, 강의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고가 자꾸 밀리는 거. 매주 이게 제가 사실 매주 논문 한 편 쓰다시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일 일도 다 해야 되고 학교 또 강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원고를 올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한 강의 내용들을 모아서 원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고 올리겠다는 약속을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다음 주에는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을 찾아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